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에 검찰 내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임명이 됐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핵심 지휘 라인에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소 포기 사태 지휘 선상에 있던 인사가 중앙지검장 등으로 갔다. 그래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여야 반응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보훈성 인사 아니냐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인사의 의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홍 대표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인사를 통해서 법무행정의 안정성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그 일부 인사들의 이제 사직으로 인해서 중요 보직이 비었던 거죠.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검찰에서 사실상 2인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 직책인데 이 자리가 공석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서울중앙지검장 후임 인사를 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대검 반부패부장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반부패부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부에서 그 대장동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관련돼서의 판단은 그 반부패부장이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단 어쨌든 노환석 대검 차장과 그 법무차관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서 3인이 그 상부에 그러니까 위에 그 윗선에서 사실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치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주도해서 뭘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또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이분의 가지고 있는 생각 등을 감안할 때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충분히 자격은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대장동과 관련돼서 검찰 내가 좀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성호 법무장관 그리고 신임 그 검찰 지휘부가 조직 내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러한 그 방향으로 법무행정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훈성 인사로까지는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번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 박철우 검사장, 이 사람이 그럼 직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냐? 쉽게 말하면 대검의 반부패 부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핵심 지휘 라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반부패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갖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를 통해서 그런 사실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는 법무부로부터 3가지 선택지를 받았다. 그랬다고 하죠. 그게 다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선택지였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3가지 선택지를 갖다가 선택한 그런 법무부의 입장에 그 중심에 이 박철우 지금 중앙지검장이 있는 겁니다. 지휘 라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번 검찰 조직에 그러니까 검찰총장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넘버2의 자리예요. 그런 핵심 보직에 이렇게 앉혔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보훈성 인사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장 18명을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발 조치를 하면서까지도 이걸 항명 사건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18명 검사장에서 비껴나 있었던 이 반부패 부장은 쉽게 말하면 18명의 동료 검사장을 죽이면서 자기는 쉽게 말하면 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에 오름으로써 앞으로 그럼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이런 배임 사건들이 제대로 된 공소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가 검찰 인사 당연히 존중해야죠.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엄청난 7,800억의 성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개발 이익을 갖다가 이 김만복을 비롯한 이 대장동 특히 이 일당들에게 다 돌아간 이 사건을 갖다가 항소를 포기한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적 공분이 큽니까? 그 국민적 공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항소 내지는 이런 상고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더 10분 노력해야 될 건데 이거 하겠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 그렇다면 이어지는 후속 인사도 주목이 됩니다. 어제 그런데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요, 이번 대장동 포기 과정에서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집단 항명으로 중대 범죄라는 건데, 근데 어제 움직임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법사위에서 그 검사장들 고발을 한 건과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게 그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방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기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일단 원내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봤고, 여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이게 협의 좀 하고 하지. 뒷감당은 거기서 알아서 하시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전직 원내대표분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당내 소속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원내대표께서 저런 반응을 보였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순방 중에 또 이런 모습이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앞서 17일인가요? 대통령이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한 게 엊그제인데, 자제하자는 한구령 원내대표의 말이 좀 안 먹히고 있습니까? 우선은 저는 이러한 것이 노출된 것 자체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사실 원내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는 상임위의 활동은 원내 사항이고 이 원내 사항에 대한 총괄 책임과 지휘는 원내대표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물론 뭐 그 위에 당대표도 계시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그러한 사안을 갖고 당대표하고 상의하고 보곤하지만 기본적인 1차적인 책임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 검사장들을 고발하는 문제라면 저는 당연히 원내대표하고 해당 상임위가 그 원내대표 또는 원내수석과 상의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사전 논의가 없었대요. 예, 사전 논의도 없이 이후에 그 알게 되면 이거는 조금 이 원내대표로서도 조금은 좀 당혹스러울 거고, 이런 식이 반복되면 사실 원내 전반적인 상황을 원내대표가 끌고 가기 참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저렇게 된 법사위도 좀 문제고, 또 이후에라도 그 언론에다 저렇게 대놓고 이 내용을 밝히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여요. 네네.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든 그러면 수습하고 저걸 정리하려고 한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냥 이견을, 그러니까 불협화음을 그대로 노출시켜버린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전에 이미 기류를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징계조차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게 징계 사안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했는데 아마 조금 쉽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징계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법무행정의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징계와 관련된 검사장급 징계와 관련돼서 논의한 바도 없고 저희가 그 검토한 바도 없다 이런 식의 이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또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논란이 되는 건 적절치 않다. 네네. 과거에 대통령이 그 유엔 갔을 때도 조희대 그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문제로 소동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대통령의 그 뉴욕 외교가 조금 빛이 바란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나 또는 법무부 장관 또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너무 크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일단 안정시키고 수습한 이후에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나서 이후에 보고하고 상의해도 될 문제인데 너무 지나치게 이 법사위에서 빠르게 간 거 아니냐, 이에 대한 불만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김용민 의원 등등이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사전에 지도부와 상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불쾌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회견을 하진 않았을 텐데 왜 이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보시나요? 이런 상황은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 당내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저걸 불구경하듯이 지켜볼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집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관계를 가져요. 국정 운영의 한 축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실질적으로 의원들, 그러니까 집권당 의원들을 지휘하고 또 뭐 그 민주당의 그러니까 입법 행위라든지 예. 국회 내의 모든 의사 결정의 중심이 원내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 개개인이 심사숙고해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거예요. 네네. 즉 그 말은 원내대표의 지혜에 자신들이 따르겠다는 그 결심인 겁니다. 상임위 구성도 그렇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상임위 군성뿐만 아니라 간사 선임권 이 모든 권한을 원내대표가 가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상임위 17개 상임위 운영에 있어 가지고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아무리 자기가 5선이고 6선이죠 지금. 6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그렇게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또 자신이 뭐 전반기에서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비록 떨어졌지만 그런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이에요. 더군다나 용산 대통령실하고 당정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 모든 걸 이해관계도 조율을 하는 그런 사활인데 이걸 갖다 더군다나 홍익표 대표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했지만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칩니다. 대략 야당이 지금 현재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뭐 비상시국을 만드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대통령도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 원식 정무수석을 통해 가지고 우상호 그러니까 이 정무수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검사장 징계 그러니까 처벌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사실상 깔아앉히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시간을 가지고 검찰 법무 행정의 안전을 우선 찾고자 했어요. 네네. 그런데 되려 이번에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이게. 응?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그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용산의 대통령실 분위기나 그런 또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책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뭐 김용민 법사위 간사 이런 사람은 지금 현재 당 지도부도 이걸 몰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 정청래 당 대표 이쪽 라인 쪽으로는 일정 부분 뭐 그래도 우리 법사위에서 민주당 중심의 법사위 위원들이 지금 현재 검사장 18명을 항명죄로 이걸 갖다가 법적 고발 조치하겠다. 뭐 그런 거 당연히 언지를 줬고 협의를 했겠죠. 네네. 그렇지 않고 이런 행위가 만일 실질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이는 당 차원에서 이거야말로 징계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현역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갖다 발동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항명죄가 어떻게 성립됩니까? 18명의 검찰장은 노만석 검찰대행이 항소 포기 의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로 그런 판단을 하느냐 그걸 갖다가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건데 이거는 상당히 민주적인 검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사안인데 이걸 왜 항명으로 먹어요? 그럼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법무부에서 이거 뭔가 압박을 예압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뜻을 검사장들이 거슬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항명죄라는 것은. 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정부 여당을 상대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김 대표님 어제 열린 그 규탄 대회에서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숫자를 세 보니까 16명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총 공세를 펼치고 싶어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당 내부의 분위기는 다른가 싶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 당무감사에서 이런 규탄 대회 형식의 내용에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적극성도 가점 내지는 감점 요인으로 평가한다고 하던데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또 예산 국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입법 관련 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상임위가 어제도 많이 열렸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저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 한계가 있다고. 저도 왜 저렇게 적게 참여했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임위가 열렸어요. 네네. 그리고 또 예산 심의도까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저 자리를 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투톱이 갈등이 있어서 저 자리에 안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 이제 원내 상황 그만큼 이제 특히 민주당처럼 170석 가까운 의석이 아니라 여기는 개우 100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제 각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자리에 이제 예소하게 보이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어제 4선, 오늘 3선, 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재선위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만담을. 전체 소통을 이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을 하고 싶지만은 지금 뭐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절대 응해주지 않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저렇게 호소하는 방식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과 전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원내 일정, 뭐 국회 여러 가지 일정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제 저게 되게 아침 일찍 있었던 일이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적극성을 지금 판단해서 당무감사에 점수도 반영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대장동 지금 항소 포기에 대한 어떤 공세 동력이 좀 약해지는 건가 벌써부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당 대표가 움직였는데 저 정도 숫자가 나온 건 굉장히 적은 거죠. 네네. 지금 뭐 예를 들면 장 대표나 장동혁 대표나 또는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저기 이루어졌는데 통상 당 대표가 움직였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 의원이면 한 50명은 나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그 정규국회 중이고 예상국회라서요. 의원들이 지역구에 안 내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의원들이 아마 뭐 일부 해외 순방을 나갔다 하더라도 한 7, 80명은 서울에 있을 겁니다. 지역에 안 내려가고요. 네. 그렇다면 7, 80명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한 50명 정도는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데 그보다 적게 나오니까 벌써 장동혁 대표가 하는데, 저는 뭐가 원인일까 이게 보면 대장동에 대한 그 동력이 약해진 것보다 장동혁 대표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리더십 리스크. 예, 왜냐하면 앞서 특히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을 때 당내 반발이 굉장히 극심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한 방송에서 그 내년 선거에서 연대해야 되는데 그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극단적인 세력하고 연대 얘기를 하면서 당내에서 이게 말이 되냐, 선거를 망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우려가 지금 안팎에서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예. 도리어 송 원내대표는 이거를 좀 수습하려고 하는, 송원석 대표가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이 약간의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의원들의 참여를 좀 그 동력을 약화시킨 그 원인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저런 문제를 당대표가 저렇게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략 전술할 때도 예. 저건 법사위 차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당내 특위를 해서 움직여야지, 당대표가 매번 사건마다 저렇게 다 움직여서 그 하나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면 당대표는 큰 틀에서 맨 후방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관리하고 그렸어야 되는데, 저기 일선에 나가서 뭐 본인이 다 한다고 할 때 매번 그럼 당대표 나갈 때마다 50명, 60명 되는 의원들이 다 동원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저런 상황도 당대표가 자초한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럼 그 질문 먼저 좀 들어볼게요. 지금 어제 그 국민의힘 투톱 장동혁, 송원석 이 두 분이 각각 그 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쓴소리가 여기서 좀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언급하신 이른바 뭐 강성 행보에 대한 우려였을까요? 뭐였다고 보시는지, 그런 쓴소리들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1야당으로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기 위해서는 야당은 이제 국민적 신뢰를 등에 업지 못하면은, 더군다나 이 거대 입법 권력이 지금 집권당 중심 민주당이거든요. 예. 그럼 이런 여대 야소 전국에서는 사실상 야당 입장에서는 모든 걸 국민적 신뢰를 등에 업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정당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전열을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 네네. 즉 그 말은 내년에 6.3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특히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그런 상당히 그 강경하면서도 좀 가단성 있는 어떤 예. 그런 일방적인 뭐 그런 거대 입법 권력 그런 권한을 남발함으로써 입법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
협치 정국은 아예 사라져 버렸죠. 뭐 그런 가운데 대통령은 뭐 나름 협치 정국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다들 이율배반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국민들이 이 거대 집권 세력 권력들에게 상당한 견제 심리가 작동될 수 있는데 예. 우리가 그런 국민적 견제 심리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당 체제가 역할이 대국민 그런 야당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대장동 항소 포기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든지 배임죄 뭘 폐지해가지고 면소 법안을 또 만든다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첩초산중으로 쌓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가 호소력 있는 그런 제1야당으로서 거듭나자 네. 그런 목소리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